네, 안녕하세요. 볼트러스트의 변경록 기사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와 이슈가 될 쟁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좀 보겠습니다. 네, 코인데스크에서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돌파하고 10,000달러를 지지하고 그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거다는 기사를 송출을 했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사실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잠깐의 좀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밤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FRB 제롬 포웰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재차 상승세에 복귀했는데요. 코인데스크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해당 어떤 지속적인 상승세의 근거가 온체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온체인 데이터는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죠. 저는 대표적으로 어떤 원리수가 온체인 데이터인데 예전에는 원릿의 총 개수만 봤다면 자연인 기준의 원리수가 겹칠 수 있으니까 단편한 어떤 그냥 단순한 원리수보다는 자연인 기준의 원리수를 보유한 엔터티 기준에서 원리수를 체크해 보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글로벌리 주요 인플루언서이자 이제 투자자인 윌리 우라는 사람의 트위터의 내용을 좀 코인데스크도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제 기사 내용을 썼는데요. 이러한 온체인 어떤 인베스터 액티비티가 증가했을 때 그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서 한두 달 정도 시간차를 두고서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트렌드가 있었다. 강한 트렌드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최근에 보면은 또 올해 1, 2월 들어서 이런 온체인 그 인베스터 액티비티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초입이고 이로부터 1, 2개월 정도 후행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적이 많기 때문에 10,000달러를 지지하고 그 이후에 10,000달러를 넘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갈 거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고요. 또 지난 한 주간에 조금 특이한 또 펀더멘털적으로 좋은 내용의 기사가 비트코인닷컴에서 보도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제롬 포웰 의장의 어떤 긍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에 복귀하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결정적으로는 글로벌 어댑션이 되거나 사용자가 늘거나 결제처가 늘거나 이런 펀더멘털적인 개선이 돼야 그런 바탕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스타트 플로우라고 작년에 등장해서 글로벌리는 꽤 화제가 됐는데 국내에는 별로 소개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식의 업계 트렌드가 좀 어떤 통설이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체 모델링으로 인해서 왜 그런지 좀 분석하는 모델인데요. 스타트 플로우 모델이라고 재고에 대비했을 때 어떤 자산의 희소성과 그 가격이 연동한다 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체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1000개가 있으면 전체 유통량 1000개를 1년 내 생산할 수 있는 게 1000개라면 1년 내 비트코인 1000개를 다 생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체 유통량 비트코인 1000개인데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1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10년간 생산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희소성 연수가 크면 클수록 희소성 가치가 높고 희소성 가치가 높을수록 가격이 같이 증가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지금 금 시장이랑 비트코인을 이제 수치화해서 이것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자료 좀 내용 보시면요. 금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유통되고 있는 금이 18만 5천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근데 연간 생산되는 금이 3천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수치를 나누는 거죠. 18만 5천 톤을 생산하는데 매년 3천 톤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 양을 전체 생산하는데 6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어떤 희소성의 가치로 보는 거고요.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보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지금 1,800만 개 정도 채굴이 됐죠. 1,800만 개 전체 유통 총량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1년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65만 7천 개 정도 됩니다. 나눠보면은 한 27년 정도 걸려요. 금 대비했을 때 아까 희소성의 가치로 봤을 때 절반 정도 되죠. 근데 문제는 5월의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이 공급량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말 그대로 절반으로 주니까 이 희소성의 가치는 2배로 상승하게 됩니다. 과거의 반감기 때도 그랬고요. 이러한 그 희소성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연동돼서 상승했다는 논리고요. 차트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예, 요거는 되게 심플한 차트거든요. 시간순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가격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있는 아주 우리가 잘 보는 비트코인 가격은 아니고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을 나타낸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차트입니다. 근데 그 스타트
요 재고 모델에 따르면은 타겟 프라이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과거 2012년, 그다음에 16년, 그다음 이번 2020년 타겟 프라이스를 산정해 봤을 때 2년 내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정도의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요 이제 비트코인의 그 가격 추세에서 색깔이 변하고 있잖아요. 요거 조금 다른 개념이라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반감기로부터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죠. 반감기가 얼마 남았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반감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감기 목전. 그러니까 파란색의 의미는 반감기입니다. 지금 보면 이때 2012년 반감기죠. 이때 2016년 반감기죠. 빨간색의 의미는 반감기로 1400일이 남았다는 거니까 반감기가 1400일 남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반감기가 막 지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반감기는 엄청 많이 남은 거죠. 그때가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의 의미는 반감기가 한 1000일 남았어요. 반감기가 한 2년 남았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반감기는 2년 정도 지났다는 거니까 중간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얻으셨죠? 반감기가 막 지났을 때는 파란색, 그 다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이 트렌드를 움직입니다.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 하나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반감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하는데 반감기 있고 나서 언제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이 차트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언제 많이 올랐죠? 네, 주황색에서 노란색 갈 때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때가 언제죠? 이 시점으로 봤을 때 네,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점에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뭐 아까 톰리라든지 주요 이제 차티스트나 분석가들이 항상 타겟 가격을 언제로 잡냐면 2021년 말을 많이 잡습니다. 여유롭게 잡아서 1년 반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됐을 때는 역사적으로 두 번의 반감기, 첫 번째 반감기 2012년 11월, 두 번째 반감기 2016년 7월, 그로부터 경관 연수로 따졌을 때 1년 반 넘어가는 시점이 거의 타겟 프라이스 최고였거든요. 때문에 2021년 말 정도를 잡는 겁니다, 지금. 예. 부가적으로 그런 걸 살펴볼 수 있었고요. 제가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색깔의 의미가 반감기로부터 경과 시점을 나타낸다. 이걸 이해해야 돼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우리 스탁 모델로 돌아가면은 해당 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차트가 이 분포도인데요. 자, 아까 금이 제가 그 희소성의 가치로 봤을 때 28만 5천 톤인데 매년 3천 톤 생산하니까 62년 동안 생산해야 될 희소성의 가치다. 그 희소성의 가치로 봤을 때 60이라고 했죠. 금이 포지셔닝 보면 여기입니다. 한 62 정도 된다는 수치가 이쪽이 의미하고요. 노란색 큰 동그라미가 금입니다. 그거의 가치에 산정했을 때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조 달러. 예, 지금 전 세계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 은의 포지셔닝이 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얼마일까요? 희소성의 가치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하고 비슷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산해 보건데 27 정도 될 겁니다. 은의 그러면 시가총액은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뭐 지금 기준에서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아마도. 그러면은 과거 반감기 때부터 해서 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요. 2012년 반감기 비트코인 점이 어디냐면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길 겁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한 1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 가치, 아까 전체 유통량을 매년 생산하는 비트코인으로 나눈 희소성 가치로 했을 때 한 4 정도 됩니다. 그죠? 반감기 때 2012년 11월 때 이때였어요. 근데 반감기 딱 지나고 나면 제가 아까 반감기 때는 푸른색, 반감기 지나고 나면 빨간색이 된다고 했죠. 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반감기 전날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이번 반감기 때 반감기 전날 1000만 원이었어요. 반감기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게 2000만 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격 똑같아요. 하지만 반감기 전날에 1000만 원인데 그 다음날 재고지수는 해당 이 스탁 모델을 통해서 본 이 희소성 지수는 사실 2배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생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감소하니까요. 그래서 2012년 다시 이 차트 좀 보시면요. 2012년 반감기 때는 파란색이었는데 그 다음날 반감기 지나고 나면 이 점으로 이동해요. 가격 가치는 똑같죠. 하지만 이 희소성의 수치는 2배로 증가했죠. 4에서 8로 증가했죠. 그 다음 시간을 두고서 금, 은을 봤을 때 이 희소성 지수와 해당 그 가치는 비례관계에 있는 이 선형 차트에 회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 회귀하는 거예요. 탁탁탁탁 올라가는 거죠. 아까 빨간색에서 다음 반감기로 가면 갈수록 뭐라고 했죠? 주황색이 되고 노란색이 되고 녹색이 되고 그 다음 반감기 다시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죠 그럼? 2016년
이제 7월 반감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감기가 되면서 다시 희소성 지수는 2배가 됐지만 가치는 그대로 빨간 점으로 이동했죠. 지금 저희가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 아직 찍히지 않았지만 5월달 반감기에 우리가 찍힐 점은 아마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죠. 아까 제가 지금 비트코인의 희소성 지수가 27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은 뭐 60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그게 50 정도로 증가할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저희 27이니까 희소성 지수로 요 정도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한 2천억 달러 되거든요.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 점은 똑같이 로직 똑같습니다. 여기로 이동할 거예요. 아까 그랬죠? 금이 60이라고. 금보다 좀 적은 이 정도로 이동하겠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서 과거에 그랬듯이 요 희소성하고 가격이 비례한다면 이 점은 점점 이동해서 일로 이동하겠죠. 이 이동한다는 것의 의미가 2년 내에 뭐 10만 달러,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5, 6년, 그러니까 다음 반감기를 봤을 때는 뭐 해당 논리에 따르면은 1조 달러까지 타겟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전 뭐 2년 내, 5년 내 타겟 프라이스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아주 높은 수치를 제시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희소성에 기반해서 사실 평가하는 모델이라서 나름대로 뭐 근거가 있다 없다 그건 뭐 사실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모델링은 가능하다, 논리적 접근은 가능하다, 참고해 볼 만한 지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 로직이 어쨌든 그동안 희소성과 그 가격과의 관계, 무조건 반감기면 가격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통설을 뒷받침하는 로직이 없었는데 그걸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어쨌든 뭐 연금술이 있지 않은 이상 금을 재생산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뭐 포크라든지 뭐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부 재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로직이 좀 다를 수 있다. 그거는 한계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한 주 비트코인 말고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거는 여러분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더리움이 좀 상승했어요. 오늘도 꽤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해서 지난주에 꽤 의미 있는 기사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이더리움이 지난주에 크게 상승을 하니까 타겟 프라이스가 뭐 10,000달러? 예, 10,000달러 정도 제시하면서 생각보다 지금 가격 대비했을 때 4,000% 이상의 상승을 제시하는 이런 기사도 좀 송출이 됐었는데요. 왜 이런 너무나도 높은 타겟 프라이스와 강한 상승을 점치느냐?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더리움이 2.0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2.0 업데이트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많습니다. 2.0 업데이트 관련해서 여러 개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단계인 페이즈 제로. 페이즈 제로가 이더리움 2.0 개발자 집단에 따르면은 이더리움이 올해 이제 7월 30일 날 5주년을 맞거든요. 5주년에 맞춰서 페이즈 0 단계, 비콘 체인이라고 불리는데 비콘 체인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은 테스트넷에서 운영 단계인데 어쨌든 최소 3개의 클라이언트가 8주 이상 안정적으로 테스트넷이 가동되는 게 확인되면은 이제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2.0 이 가지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POW 채굴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 POS로 합의 방식을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개선,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 샤딩을 도입하는 게 두 가지 핵심 목적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 포스 방식에서 저희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더리움은 사실 비트코인 이후에 말 그대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추가해서 어떤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시한 메인넷인데요. 지금 5년 동안에 이더리움 발행량이 최초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전송 방식과 뭐 가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고정돼 있잖아요. 이더리움은 이론적으로는 발행량이 무한대입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뭐 유일한 약점 아닌 약점으로 지적이 됐었죠. 계속 발행량이 느니까 가치가 높아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개발자 집단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보완을 EIP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발자 집단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거버넌스를 변경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라고 개선 제안을 내게 되거든요. 이게 일정 부분 합의를 얻게 되면 프로토콜에 반영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는데 그런 최근 EIP를 보더라도 작년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이더리움의 총 발행량을 1억 2천 개로 제한하자 이런 EIP를 내서 뭐 긍정적인
또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총 발행량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이 2.0 제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POS로 전환하게 되면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지분 증명으로 네트워크에 스테이킹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잠기게 되죠. 지금 나와 있는 설계한 대로 저희가 살펴보면요. 개인당 이제 최소한에 가지고 있는 게 32개 이더리움. 이고 생각보다 그 노드 구성하는 게 진입장벽을 낮출 거라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플로드 구성해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킹률이 생각보다 높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DPoS라든지 POS 방식에서 스테이킹 거는 모델을 살펴보면요. 글로벌 좀 대형 프로젝트 기준에서 적게는 한 40% 정도 레이쇼, 전체 유통량 중에 40% 정도 스테이킹 걸고요. 많게는 뭐 코스모스나 테조스 같은 경우는 한 7, 80%까지 올라가요. 그럼 이더리움이 지금 발행량이 1억 개거든요. 1억 개 중에서 적게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때 지금 10% 가정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40에서 60까지 올라가면은 얼마나 많은 유통량이 줄게 될까요? 그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분석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더리움이 많이 상승할 거다 하는 뭐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스테이킹 양에 따라서 스테이킹이 적어지면은 개발자 밸리데이터들 보상이 높은 반면에 정말 이렇게 스테이킹이 다 된다면은 예상되는 수익률은 한 1.8%대 은행 이자 정도 합리적으로 설계가 돼 있죠. 근데 내부 개발자, 이더리움 2.0 개발자 집단에서 예상하는 것은 한 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5%대, 6%대 정도 수익률, 전체 1억 개 중에 1,000만 개 정도, 10% 정도 스테이킹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높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전송할 때 가스비 전송되잖아요. 그것도 계속 지금 증가세에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어떤 한 작년에 제시된 EIP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가스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스비도 기본 가스비하고 팁으로 구분하고요. 원래는 지금 가스비 채굴자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블록 보상하고 트랜잭션을 인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가스비를 기본 가스비하고 팁으로 나누고, 이거 팁은 실제 실비로 쓰고요. 이 기본 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 가스비는 소각시켜 버리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2.0으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총량 제한하겠다. 두 번째 포스 방식으로 해서 잠기겠다. 그 다음 가스로 발생하는 이더를 소각시키겠다. 그 다음에 포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POW 방식에서 채굴 보상이 2이더 정도 나오거든요. 3이더에서 2이더 줄었는데 지금 포스로 전환하게 되면은 그게 0.2이더까지 줄 수도 있어요. 신규로 생성되는 이더까지 제한하겠다. 전부 다 공급을 줄이는 함수들이거든요. 때문에 이더 가격에 의미 있게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약속이나 한 듯이 이더리움에 뭐 아주 우호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요. 지금 디파이 관련해서 뭐 1 빌리언, 1조 원 정도 규모가 달성됐다 하는 기사가 코인데스크에서 나왔는데요. 디파이 시장에 아시다시피 점유율이 대부분 메이커다오 팀입니다. 근데 메이커다오 팀에서 디파짓을 걸고 있는 안에 담보로 잡고 있는 게 다 대부분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락업된 이더리움 보더라도 지금 300만 개 정도 갖고 있죠. 전체 이더리움 발행량 중에 한 3%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는 부분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